엔솔픽에 MCP 만들었을 때 야 구글 니네 뭐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생각했고 저희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괄한 더 큰 생태계를 만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건데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엔솔픽은 지금 이렇게 막 치고 나가고 니네 뭐하고 있냐라는 시선으로 봤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요. 확실히 그래도 구글은 구글이구나. 그런 구글이 사실 내놓은 기술들이 되게 막 표준처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인기를 끈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저력은 어디 가지 않았고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닐만 하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전문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는 매웅찌입니다. 지금까지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제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회사에 AI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성우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제너러티브 AI 필드 솔루션 아키텍트라는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는 소성은이라고 하고요. 좀 포지션 이름이 좀 길죠. 저는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개발하려는 그런 큰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건 실제로 프로덕션에 갈 수 있고 서비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현하시다 보니까 개발을 하실 일이 진짜 많겠네요. 네. 저희 보통 대부분의 일이 한 70-80% 그리고 많을 땐 90% 정도까지도 거의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개발자들의 업무와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이제 정해진 스펙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것이 좀 더 많은데 저희는 이제 검증부터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아내는 거 그리고 실제 전체적인 개발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프로덕션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까지 전달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고객들을 교육하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소개하시네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 많이 느껴지는데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족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100% 만족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개발자 그리고 리서치 엔지니어 그리고 스타트업 CTO 이런 역할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잘 맞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약간 저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좀 더 소개해 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AI 전문 커스터머 엔지니어라는 역할인데 보통 이제 커스터머 엔지니어는 이름 그대로 이제 고객을 위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되게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컴퓨팅, 스토리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구글에서 젠 AI 서비스를 너무 눈만 깜빡하면 이제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스텀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따라가시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전문으로 맡아서 혹시 욱재님 와가지고 저희 이제 제미나이에 대해서 더 잘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을 받으면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구글의 제품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너무 좋고 네. 구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은 정말로 기존에는 이거는 한 몇 개월 걸리겠다, 아니 1년 걸리겠다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거의 실제로 몇 주 만에 완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 발달이나 구글의 그런 기술력 가지고 뭔가 개발하는 게 그것 덕분에 더 재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하셨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저희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오늘 이제 얘기할 에이전트 기반의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제미나이나 이런 LLM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문서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안 됐던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구글의 발표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오 같은 그런 비디오 생성해주는 그리고 이미징 같은 이미지 생성해주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너러티브 미디어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에이전트 기반의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 진짜 구현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이제 에이전트 말만 많이 듣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고객들과 얘기했을 때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이전트에 관해서 뭐 워낙에 많은 그런 뉴스도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개발자분들이 트렌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는 하시지만 이 에이전트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LLM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요거를 단순히 그냥 뭐 랩핑하는 수준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존에 많이 활용되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채용되었던 그런 기술들 그리고 어쨌든 LLM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처음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시중에 이미 에이전트가 워낙에 핫한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를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자세히 저희가 살펴볼 ADK, 구글에서 최근에 이제 내놓은 거죠.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ADK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존에도 뭐 랭그래프라든가 뭐 CrewAI라든가 이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ADK가 나왔느냐 이런 문서들을 처음에 제가 이제 봤었거든요. 이제 구글에서 ADK를 발표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내부 개발자들한테 공유를 하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했던 거는 조금 시간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서들을 보니까 왜 이래서 ADK를 개발하게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ADK 사실 인터넷에 있는 도큐멘테이션에도 뭐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기존에 뭐 랭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럼 그래프 형태로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그런데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 크루에아이 같은 경우도 꽤 잘 만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에이전트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목적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개발한 것들을 쉽게 프로덕션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덕션에 가기에 필요한 뭐 이벨루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션 매니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그게 이제 ADK라고 저는 그래서 보고 있고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 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잘 반영되어 있다. 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그냥 ADK 도큐먼트를 보시고 거기 있는 튜토리얼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게 가장 뭐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거기 있는 튜토리얼 한 번만 따라해도 굉장히 심플하게 기존 기술로는 되게 힘들었던 오래 걸리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튜토리얼 보고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그 ADK GitHub 레포지터리 가보면은 그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좀 쉬웠던 샘플이고 이걸 수정했을 때 되게 좋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 가드닝 하는 그 가게에서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오늘 내가 뭐 당근을 심고 싶은데 좋은 씨앗을 추천해달라. 아니면 우리 집에 베란다에 뭐 햇빛이 뭐 낮에만 들고 밤엔 안 드는 집인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이제 대화로 풀어주는 약간 그런 에이전트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많은 전문화된 에이전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 세일즈포스에 반영해주는 뭐 CRM 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한테 뭔가를 추천해주고 싶은 추천 에이전트라든지 그런 되게 복합적인 에이전트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사실 이제 바닥부터 만드는 것도 되게 좋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튜토리얼을 따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시로 만들어 놓은 저희가 약간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 이제 가지고 그걸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샘플을 써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굳이 약간 구글의 ADK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랭그래프나 크루AI처럼 이미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왜 만들었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좋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이제 뭐 랭그래프라든가 크루에아이 같은 걸 써서 뭐 몇 가지 이제 프로젝트도 해보고 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ADK가 정말 쓰기 쉽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서비스들 특히나 요건 조금 구글에 국한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과 굉장히 쉽게 인테그레이션이 된다.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 가기 위한 뭐 배포라든지 아니면 CI/CD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점이 그게 이제 좀 ADK의 큰 장점이고 뭐 설계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가 그 제미나이 2.0 나오면서 만들었던 부제가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준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미나이 2.5 나오면서는 사실 부제는 따로 없었는데 이제 제가 붙인 제목은 이제 본격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나왔던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모델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제미나이 모델이 플래시 모델도 있고 플로우 모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작업은 프로에게 시키고 가볍고 쉬운 작업은 이제 플래시한테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에이전트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 어려운 일이니까 프로한테 해, 쉬운 일이니까 플래시한테 시켜까지 말하는 것도 참 에이전트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하는 것도 줄여주기 위해서 모델 옵티마이저라고 이걸 프로로 보낼지 플래시로 보낼지에 대한 API도 앞에 붙일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에이전트로서 그냥 내가 개떡같이 딱 시켜도 알아서 찰떡같이 해오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로 이제 회사가 가는 방향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ADK를 만든 게 아니란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충분히 저도 동감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ADK로 이제 빌드를 해봤던 고객 사례 같은 것들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레그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서 LLM 같은 경우는 뭐 외부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부에 있는 거로만 대답을 하다 보니까 뭐 최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만이 보유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LLM이 잘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레그 기법이 나왔고, 그 레그 기법은 사용자의 쿼리가 들어오면은 먼저 연관된 데이터들을 찾아서 관련된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LLM을 활용을 해서 답변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에서부터 레그가 이제 되게 핫해지고 많은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길 원하니까 레그 기법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존 레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LM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검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 검색 부분을 튜닝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프로덕션에 넣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하는 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ADK를 활용해서 비슷한 그런 레그 기반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빠르게 그냥 1-2주 정도 만에 거의 완성도가 기존에는 뭐 몇 달을 걸렸을 만한 그런 정도의 완성도로 개발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큰 장점을 느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컸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ADK의 인스트럭션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알아서 이것들이 필요하면은 서브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위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특정한 툴 같은 것들을 호출해야 되면 알아서 툴을 호출하고, 그리고 또 하나 큰 장점은 기존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 검색 부분을 구글의 뭐 버텍스 AI 서치라든지 아니면 구글 버텍스 AI 있는 뭐 레그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붙여갖고,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붙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꽤 좋은 퀄리티의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원래 수달 걸렸던 프로젝트가 수주 만에, 맞습니다. 몇 달 걸릴 게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LLM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도 엄청나게 큰 향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를 도큐먼트 AI라고 부르죠. 문서를 뭔가 프로세싱을 해서 정보를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새로 가공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뭐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사실 이런 문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GCP에도 도큐먼트 AI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많이 필요해지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사실 OCR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정확도에 달성하려고 한다면 뭐 80% 90%까지는 어떻게 빨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면은 몇 개월이 아니라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LLM을 쓰면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버전에 더 좋은 LLM이 나오면은 더 성능이 높아지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LLM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단축했었는데 이제 이런 에이전트까지 붙여갖고 정말 많은 시간을 단축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에이전트로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루트 에이전트,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에이전트가 전문화된 이제 서브 에이전트한테 이제 일을 위임하거나 시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ADK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LLM 에이전트라는 걸로 이제 동적 추론으로 이제 뭔가 요청이 왔었을 때 요거는 얘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모든 걸 다 동적 추론으로만 만들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블락리스트 같은 것들을 앞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든지 병렬로 진행한다든지, 뭔가 비즈니스 로직을 태우기 위해서는 뭔가 LLM의 추론만으로는 좀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쉽게 지원하기 때문에 ADK가 진짜 쓸모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LLM 에이전트 클래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브 에이전트에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뭐 오케스트레이터나 코디네이터 형태로 동작하도록 해서 그런 서브 에이전트 결과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매우 쉽게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같은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룹 에이전트 형태로 그 어떤 프로세스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루프를 돌면서, 예를 들어서 생성된 결과를 한번 이밸류에이션하고 다시 그걸 피드백을 받아서 생성을 하고 다시 이밸류에이션하는 그런 룹을 돌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패러럴하게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취합해서 정리를 해서 제공하는 등, 실제로 프로덕션에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는 단순히 이제 동적 추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에이전트가 동작할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의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프로덕션 레벨에 가깝게 그렇게 서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자유도 높은 그런 LLM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프로덕션 레벨에 가까운 프로세스를 좀 더 스트릭트하게 정해주는 그런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라든가 두 가지 다 제공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두 개를 섞어서 설계해서 구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당연히 이제 하나만 쓰진 않고 여러 가지를 섞는 게 이제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약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약간 들으시다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ADK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저희 인터널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던 세션이 있었어요. 아직 바깥으로 출시하기 전에. 이제 그때 그 데모의 예시가 뭐였냐면은 애기들 공부 가르쳐주는 에이전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계산해주는 에이전트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영어 맞춤법 고쳐주는 에이전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학 가르쳐주는 에이전트한테 그냥 자연수 더하기, 3 더하기 4나 12 곱하기 7 같은 거 시켰을 때는 얘가 문제없이 소화를 하는데, 얘한테 이미 인스트럭션 상으로 너는 이제 정수나 자연수를 더하게 하는 애야 라고 줬기 때문에 걔가 그것만 처리했었거든요. 근데 얘한테 12.0 곱하기 4.7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 곱하기 시키니까 얘가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소수점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좀 더 똑똑한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요청을 했었을 때 걔가 나는 소수점 계산을 못하니까 이 요청은 소수점 계산하는 애한테 넘길게. 딱 이런 거를 이제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동적 추론으로 실제로 이제 어떤 태스크가 왔었을 때 더 전문화된 애한테 넘기고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꽤 유용하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이걸 구현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지만, 사실상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한데 ADK에서는 그런 거 어떻게 지원하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 ADK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세션 매니지먼트. 왜냐면은 에이전트와 챗봇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든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이 연속 대화가 같은 것들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세션 매니저먼트와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에이전트에 뭔가 장기 기억 같은 거를 주입하고 싶을 때 그런 롱텀 메모리와 같은 기능들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가장 성능을 높이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많이 활용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적 추론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루트 에이전트가 다른 서브 에이전트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위임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밸류에이션 셋을 만들어 놓고 특정 쿼리에 대해서는 루트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서브 에이전트 2, 서브 에이전트 1 이런 식으로 루트를 따라야 된다. 이런 경로, 트래젝토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따르는지, 그런 것들을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들 프레임워크 형태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런 이밸류에이션 하는 셋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약간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형태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만약에 뭐 저희가 에이전트를 하다가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롬프트 튜닝을 했다 라고 할 때 갑자기 기존에 되던 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썼었고, 그런 점이 이제 실제 프로덕션에 가기 위한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점에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평가가 그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이제 RAG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경험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정확도가 한 60에서 70까지는 그냥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데 되는데 라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프로덕션에 쓰기엔 되게 애매한 정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6에서 70이 되는 것들 막 8, 90까지 올리는 그 끝에 그만큼 올리는 게 진짜 노가다인데, 진짜로 막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 평가가 엄청 중요한데, 예전에 그냥 LLM 프로젝트, RAG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은 정답을 잘 맞췄는지만 사실 평가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골든 데이터셋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의도한 대로 얘가 답을 잘 맞추는지만 봤었는데,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사실 평가 되게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한 설계대로 얘가 그 플로우를 타가지고 대답을 하는지, 내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정확한 도구를 호출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든지, 약간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프로젝트 하시면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DK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밸류에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실제로 좋은 루트를 따라서 갔는지,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루트를 따라서 갔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평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ADK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그 실제 ADK 아웃풋이 자연어로 돼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자연어가 사실 저희가 뭐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매칭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ADK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머신러닝에서 사용했던 그런 방법론들을 활용을 해서 로그 매트릭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로도 이제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LLM을 뭐 저지로 쓰는 LLM 앤서 저지 같은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거나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약간 그 마지막에 이제 LLM 에저 저지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방법론이긴 하지만, 이제 평가를 원래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평가마저도 이제 LLM한테 시켜가지고 검증을 한번 하는 거. 제가 예전에 성우님 프로젝트 하셨던 것 중에서 그 비오로 이제 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을 때, 사실은 생성형 AI가 아직까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 갑자기 막 팔이 3개가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인물이 바뀐다든지, 뭔가 그런 내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걸로 인한 약간 아쉬운 결과물들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미나이로 LLM 에저 저지를 둬가지고 평가해서 이게 말이 되는 영상인지 아닌지 하셨던 그 아키텍처를 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좀 더 퀄리티 높은 비디오를 생성하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일단 베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생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생성된 비디오를 하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생성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잘 되는 자연스러운 이런 비디오를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해서 최종 비디오를 만드는 뭐 그런 과정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우나 이런 그런 서비스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뭐 최대 8초 정도까지 생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디오를 여러 개 생성해서 마지막 나온 프레임을 기반으로 또 비디오를 생성하면 붙일 수 있겠다라는 나이브한 접근을 처음에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마지막 생성되는 프레임이 약간 좀 움직인다거나 약간 뿌옇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 생성되는 프레임들을 샘플링 해갖고 거기서 이제 또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LLM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이 중에 가장 최적의 프레임을 뽑도록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성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잘라붙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LLM이 워낙에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저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LLM as a 저지로 ADK 기반의 프로젝트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 골든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그런 트루스 데이터셋에 있는 아웃풋, 저희가 해야 되는 앤서와 에이전트가 출력을 한 그 아웃풋이랑 비교하는 걸 이제 LLM을 써서 해봤을 때 꽤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워낙에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꽤 잘하는 편, 거의 사람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느꼈고요. 다만 뭐 되게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영역에서는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보고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물론 뭐 최종에는 그런 전문가가 보고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개발하는 도중에는 충분히 LLM을 써서 그냥 평가하도록 해도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확실히 이게 약간 직접 구현해 보신 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지금 비오 같은 경우에 8초까지밖에 생성을 못하고, 사실 이제 영상 작업에서 8초 너무 짧기 때문에 이어서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고,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프레임만 그냥 이어서 잘 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걸로는 안 되고 이제 그 마지막 프레임들 중에서도 이게 이어서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샷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건 진짜로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 솔직히 전혀 모를 얘기네요. 네, 저도 뭐 그냥 처음에는 라이브하게 접근했는데 안 돼갖고 생각하고 바꿔보고 하면서 이제 뭐 했던 경험으로 그냥 해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ADK로 개발하면서 좀 좋았던 거는 이제 ADK 그 명령에 ADK 웹 딱 치면은 이게 UI로 웹에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청을 날렸을 때 어떤 에이전트한테 이걸 위임을 하는지, 그 에이전트가 어떤 툴을 썼는지 이런 것들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드로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시각적으로 이제 그래프 정도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트래싱 정보 같은 게 다 나와 있는 게 엄청 편리하더라고요. 저도 그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고객분들도 훨씬 좋아하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프로덕션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사실 다 구현을 하고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지 검증을 해보고 나서 이제 프로덕션에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런 여기서 이제 ADK Dev UI라 불리는 그 UI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되게 많아갖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직접 구현하게 되면 어려운 게 그런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그 이미지라든가 비디오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대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트리밍 처리, 바이디렉셔널로 뭐 스트리밍을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려운데 대부 UI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결국 제미나이가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준비라고 했으면 사실 ADK는 에이전트 프로덕션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결국은 사실은 에이전트를 프로덕션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할 것도 되게 많고 준비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뭐 랭그래프나 크루 AI에 비해서 훨씬 더 ADK가 갖고 있는 장점인 거. 네, 저는 되게 동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DK를 이용하면 에이전트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에이전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에이전트가 너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어떤 게 발생할 것 같으세요?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에이전트를 이제 호출해야 될 텐데,
매번 다 새로 만드는 건 어렵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뭐 반드시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일반적인 웹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들 때도 API만 호출을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실제로 뭐 안정성을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에이전트 쪽에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새로 내놓은 게 A2A 같은 그런 표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술 프로토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A2A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끼리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개방형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2A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사실 A2A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제 MCP가 사실 워낙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MCP가 또 세상을 막 바꿀 거다 막 이러면서 되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MCP가 막 뜨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뭐 당연한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에이전트든 아니면 LLM이든 이런 거 툴 가져다 쓰는 거는 워낙에 당연히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런 툴들을 다 붙일 때 다 서로 다른 규격이나 이런 걸 맞춰서 하면은 뭐 당연히 그걸 또 스터디해야 되고 안정성 검증해야 되고 이런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MCP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수준이라고 봤는데 엔트로픽의 MCP가 그게 이제 표준처럼 된 거는 좀 의외긴 했습니다. 되게 빠르게 확 퍼져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된 배경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LLM 자체에 한계가 많으니까 이제 외부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API를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 구글 검색 결과 같은 그라운딩에도 구글 서치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 도구를 쓰는 거잖아요. 툴.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툴을 실제로 만들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문서도 찾아봐야 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맞춰줘야 되는 인터페이싱이 굉장히 고민할 거리가 많은데 사실 처음에 엔솔픽이 MCP를 발표했었을 때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했었어요. 그냥 저런 게 나왔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다 무시했었는데 막상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엄청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툴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툴을 만드는데 툴 이거 좀 쉽게 만드는 거 없어? 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MCP라는 게 있었고 이거 되게 편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GitHub 레포의 스타 수가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이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MCP 너무 핫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USB-C다 그 툴계 USB-C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와서 이제 꽂아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좋은 프로토콜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에 오픈 AI가 펑션 콜링을 만들고 그 GPT 스토어 같은 거 만들면서 사실은 그 생태계 내에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작업들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걸 약간 이제 GPT 안에서만 하는 약간 좀 폐쇄적인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엔솔픽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걸 이제 우리가 오픈 플랫폼으로 오픈 프로토콜로 만든다는 생각을 한번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이제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그 서버랑 클라이언트 그 개념을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MCP라는 것들이 나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엄청 좋아졌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어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A2A 같은 경우도 뭔가 MCP가 약간 개방형 프로토콜, 그러니까 뭐 독점적인 프로토콜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 뭐 여러 기술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빠르게 퍼졌던 것처럼 A2A도 뭐 마찬가지로 개방형 프로토콜이고 뭐 구글의 독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발표할 때부터 많은 회사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한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꽤 잘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 엔솔픽의 MCP 만들었을 때 야 구글 니넨 뭐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생각했고 저희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뒤에서 우리는 이제 A2A를 만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엔솔픽의 그런 MCP를 만들고 있는다는 건 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괄한 더 큰 생태계를 만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건데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엔솔픽은 지금 이렇게 막 치고 나가고 니네 뭐 하고 있냐라는 시선으로 봤었던 그런 것들 있죠.
네. 되게 저도 그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래도 구글은 구글이구나. 그런 구글이 사실 내놓은 기술들이 되게 막 표준처럼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인기를 끈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저력은 어디 가지 않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닐만 하네요.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그 나는 솔로에 개발자 2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버리스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버리스를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서버에 직접 만드는 거는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짓는 과정이고 서버리스는 햇반이다. 딱 그렇게 딱 설명을 하는데 와닿는 비유네요. 근데 또 이걸 잘 모르고 쓰면은 굳이 이런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너무 과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오늘 얘기한 뭐 ADK라든지 A2A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에이전트를 활용함에 있어서 되게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